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최근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행보의 속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집중하면서 청년 고용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도 지금 수면 위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이라는 늪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지난 6월 현재 23%에 달하는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젊은 세대의 노동시장 유입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고 중장기적으로는 복지, 재정, 수요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전문가들은 이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이 된 만큼 최악이다. 그래서 유럽처럼 청년 실업자를 강제로라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는 극단의 처방책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육 교수님. 네. 최근에요, 이 롯데그룹 사태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보면서 재벌 개혁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여론도 많았었는데요. 이 노동개혁 왜 해야만 됩니까? 네. 잠깐 아까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지금 비정규직이 60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들의 그 절박함,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뭐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또 비정규직은 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지금 입장이고, 또 원청업자하고 하청업자 간의 이제 격차, 이것도 심각해져서 지금 하청업자들은 뭐 30% 이상이 다 지금 비정규직 그렇죠. 채워지고 있거든요. 예.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노동 문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아까 말씀 나눈 대로 경제 성장 동력을 우리가 잃게 되고, 또 우리 노노 문제, 노사 문제, 노정 문제 간의 갈등 문제가 이 사회 체제의 근간,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네. 그런 문제로 지금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심각한 거는 이제 이 노동개혁이 되지 않고서는 청년 일자리가 해소가 안 된다는 지금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실업률이 뭐 체감 실업률은 지금 20%를 넘어섰고, 네. 또 지금 45만 명 실업자들이 45만 명에 이릅니다. 이거는 금융위기 때부터 10만 명이 늘어났고 지금 뭐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고용률은 4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청년 실업층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이 태반이 백수다. 그래서 이태백이란 말이 뭐 공공연하게 불려질 정도고. 궁극적으로 우리 지금 우리 청년층이 우리 대한민국 단군 이래 5,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가장 외국어도 능통하고 컴퓨터도 뭐 장난감 다루듯이 하고, 또 최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이 세대들이 태반이 백수가 돼서 사회를 원망하고 기성세대에게 원망을 보내는 이 현실을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노동개혁을 이제 4대 개혁 중에 공공개혁, 그렇죠. 의료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이제 노동개혁, 뭐 재벌개혁은 조금 이제 뭐 국정개혁에 빠져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노동개혁은 재벌개혁과 같이 묶어져 있는 거 본다면 노동개혁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고, 또 최근에 정부는 이 청년 그 실업 절벽 대책이라고 하는 이 아주 그 심각한 그런 상황에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가지만 가지고 노동개혁이다, 재벌개혁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한 가지만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 지금 육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구조가 지금 뭐 하청이라든가 이 뭐 비정규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지, 어느 문제가 예를 들어서 노동개혁을 한다고 해가지고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서 뭐 실업을 구제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인데, 실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노동개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재벌이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이 지금 과연 노동의 문제가 있느냐? 노동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청년 실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일자리는 많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를 연계시킨다는 것은 청년들을 강제로라도 있는 일자리에 가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여러 선진국에서도 그런 방안들이 있거든요. 실업자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강제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지금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죠, 이게. 그런 자리를 노동개혁을 통해 가지고 그 청년들을 조금은 좀 강제적으로 그런 빈자리에 가면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주고 그 사람들이 평생 직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노동개혁을 한다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예. 예. 저 의장님, 청년 일자리의 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청년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청년 실업률이 IMF 이후에 최고로 크게 달해 있다고 그러죠. 지금 대학을 졸업받고 가서 기업에 시험을 보려면 32대 1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45만 명의 청년 실업자가 있다는데, 그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조금 정신적으로 너무 느슨해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렸을 때, 특히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새마을 운동과 재건 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일자리를 생각해 보면 누구고 다 식구가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는 어머니 아버지도 분명하게 가서 일을 해라고 정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부모가 그렇게 악착같이 나가서 일을 하라 소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3D 현상이라 해서 거기에는 외국인들이 와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가 지금 뭐 60만 자리가 있다는데도 그 자리를 전부 다 외국인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봐도, 물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과를 나와서 좋은 대학에 좋은 자리를 들어가면 좋습니다만은, 지금 3D라고 해서 3D 현상이라 해서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은 이 정신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국민 소득이 5,000불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거냐. 지금 3만 불에 가까이 와 있는데도 지금 청년 실업이 이렇게 많은데, OECD 국가 중에서도 저희가 OECD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나 터키, 스페인 이런 데 마냥 지금 청년 실업률이 28%랍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가 청년 실업률이 18%인데, 그리고 OECD의 국가에 되는 거면 12%랍니다. 특히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같은 데는 보면은 7%, 8%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는 중간도 못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성세대 부모들이 계속 자식을 위해서 한 그 조금씩 더 쫄라매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데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유 교수님 지금 우리 의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일자리는 많이 있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안 가고 안 하고 있다. 3D 업종에는 안 가고 있다. 뭐 이런 데서 문제점을 찾고 있는 것 제가 그런 뉘앙스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노동구조개혁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 이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이제 막 학생들 눈높이가 높고 이렇게 3D 업종에 외면하는, 또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그런 그 청년층들의 그 자세, 의식 이런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또 한편 뭐 저는 이제 대학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젊은 청년들, 대학 졸업생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업시키려고 고생 많죠. 그렇죠. 네. 그런 학생들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보는 시각, 그들이 생각하는 그 우리 사회 이런 문제들을 보면 이제는 그 뭐 눈높이를 낮춰라, 또 외국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라,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반발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더 깊게 갖게 되는 그런 반작용, 역작용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는 그런 의지와 의식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이렇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들이 구직을 할 의지도 없고, 또 구직을 하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이걸 니트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니트족들이 뭐 거의 20%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그냥 아르바이트 정도, 이제 임시직, 인턴직 이런 정도만 하려고 하지, 이제 정규직을 이제 넘보지 못한다 이거죠. 근데 그 이유는 정규직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뭐냐면, 임금 피크제를 이제 공공부문에서부터 민간 부분까지 전부 도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면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제 그 정년은 늘려주거나 보장을 해주되 임금을 줄이니까 그 남는 재원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하나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이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쉽게 말하면 해고 요건을 완화한다는 얘기죠.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기본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내놓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거를 통해서 목표하는 바는 2017년까지 20만 개의 일자리라고 하지만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입니다. 인턴제라든지 임시직이라든지 계약직. 그러니까 우리 청년층들이 정말 좋은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도 그들이 가야 할 자리는 임시직, 계약직, 인턴제에 가야 되니까, 또 그걸 하더라도 그것이 정규직으로 이어지질 못하니까 이 청년층의 좌절감,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이 이제 도를 넘어섰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그런 이제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이 과연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이 대책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될 뿐만 아니라 하여튼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점검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얘기할 때요, 지난 7월 31일인가요? 그 대우조선 해양 그 근로자들이 그 통근버스에 타고서 61명인가요? 이렇게 큰 사고가 났던 게 있었는데, 그 사내 그분들이 61명 중에서 59명이 비정규직 사내 하청 근로자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숨진 2명이 숨지고 뭐 부상자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사람도 다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이었는데, 그때가 뭐냐면 마침 정규직은 그 정규직 노동자 상당수는 2주간의 휴가를 받고서 출근을 안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모면할 수가 있었고 이 비정규직이 있는 분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정규직의 반밖에 급여를 못 받는 이런 사람이 휴가도 없이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노동개혁을 그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동의 유연성이 지금 그 개혁의 가장 큰 이슈는 유연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금 피크제가 되고 성과 근로제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남는 재원들 이런 걸 가지고 이건 맞아요. 기업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이 성장하면 이익이 되면 그 이익을 가지고 회사도 확장하고 사람도 많이 뽑아야 되는데 네. 실제 그 이익금이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분 이걸 충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높아지고 이익은 적어지고 그러니까 남는 돈이 없으니까 이거 그 근로자를 더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업의 논리는 그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 사내 유보금이 400조라고 한 게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400조였는데 지금은 700조가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예. 그렇다 하면 이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배가 지금 안 된다는 것이지. 이건 뭐 노동개혁이 잘못되고 뭐가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그 조선산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사람이 많이 필요한 그런 직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조선이나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이나 이런 지금 그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이것들은 다 이제 지금 다운되고 있거든요. 또 건설 경기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형편없기 때문에 가장 뭐 경기 부양할 때 건설 첫 번째가 건설 부양이잖아요. 거기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자리를 가느냐? 안 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여서 실질적으로 이러다 보면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문화 산업이라든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를 창출시킬 것은 누구냐면 기업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700조가 쌓여져 있으면 그 700조를 가지고 어떤 기업에 그런 새로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주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이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업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해.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같이 어떤 대타협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도 손해를 어느 정도 리스크를 방어해주는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인턴이나 이런 것들을 썼을 때 기업의 어떠한 이 보조해주는 네. 이런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는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육 교수님, 네. 육 교수님한테 한 번 더 가야 되겠네요. 이 노동개혁의 요지가요, 임금 피크제 도입, 업무 부적격자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통상 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현재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유보금이 710조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동개혁 잘못하다가는 우리 힘없는 근로자들만이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점,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문제, 또 그 원청, 하청, 하도급 관계의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 또 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문제, 이런 대기업이나 재벌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같이 다뤄지지 않으면
같이 다뤄지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노동개혁만 따로 해가지고 해고를 유연성, 해고에 대한 유연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 노동의 그 공정성이라든지 또는 그 복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의 반발. 노사정도 지난번에 그래서 예, 합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떼내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혁만을 강조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가뜩이나 우리는 노동 조건이 열악하고 지금 그 나쁜 일자리가 많은 상황에서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임금 피크제라든지 뭐 이 해고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그 재벌들의 지금 쌓아놓은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 대기업이나 재벌 개혁 지금 일부에서 대기업에서 710조 중에서 10% 70조만 풀면은 해결이 된다고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정도고 또 뭐 이게 기업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최근에 뭐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이다 뭐다 그렇죠. 하니까 이제 해당 기업들이 뭐 일자리도 만들고 뭐 돈도 풀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는지 약속이 지켜질지 그렇죠. 이런 부분이 단순히 기업에만 맡겨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서 이 문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네. 강조하고 저는 청년 실업률, 청년 일자리 실업률은 학생도 아니고 취업도 안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전문 교육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청년 실업률입니다. 지금 LG 같은 데에서는 그 맞춤형, 사회 맞춤형 학교에다 신청을 해버립니다. 우리 LG에서 무슨 과 몇 명을 이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대학에다가 신청을 해놓으면 그 대학에서 그 과를 열어가지고 그 학생들을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그게 이제 SK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기가 신청할 수 있는 거,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를 미리 대학에다 해놓으면은 학생들이 그 과를 미리 들어가서 거기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어떤 대책에서도 되지만은 저는 이번에 그 닛산, 일본 자동차 회사 닛산의 한국 학생이 단국대학교 있는 학생이 거기를 취업이 됐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4명을 뽑는데 우리나라 학생이 1명이 됐습니다, 이게. 근데 그 학생 거를 보면서 참 대단한 도전 정신이 있구나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실업률이 높은 것도 도전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 학생이 도전한 걸 보니까 자기에 대한 거를 어필을 하는데 자기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했는데 작품을 2작품만 내야 되는데 이 학생은 100개의 작품을 냈어요. 100개. 100개의 작품을 낸 거야. 그 100개의 작품이 뭐냐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닛산에 나는 몸을 바치겠다. 내 기술을 다 당신한테 주더라도 보통 학생 같으면은 자기의 기술을 거기다 다 밝히질 않는답니다. 근데 이 학생은 그 100개의 작품을 갖다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닛산에서 봤을 때 야 이런 애들 있냐. 최초로 전국적 세계적으로 학생을 뽑을 때 이 학생이 최초로 된 거랍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당선이 되면서 거기에 합격이 되면서 우리 대학생들한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꿈에 대한 걸 도전을 해라.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 육 교수님이 좀 전에 정부 주도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정부 주도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모델로 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실정하고 뭐 맞네 안 맞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이 하르츠 개혁이 이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독일에서 있었던 그 뭐 성공이라고 하기도 성공이라는 평가도 하고 또 인기 없는 성공, 실패다라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는 그런 개혁입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당시 독일이 굉장히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고 경제 성장은 하락을 하고 또 높은 복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삼중고를 앓고 있어서 이걸 독일은 유럽의 병자다
이제 이런 평가를 그렇죠. 예. 받는 상황에서 당시에 슈레더 진보당입니다. 그때 예. 집권당이 2003년도에 그렇습니다. 예. 이 슈레더 총리가 그렇죠. 아젠다 2010을 발표하면서 이제 이 개혁에 이제 소개가 됐는데 이 개혁의 특징은 이제 정부 주도입니다. 이제 정부 주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골자는 역시 노동시장의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미니잡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일자리 창출을.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이제 청년이나 뭐 이런 그 은퇴 세대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주는 거고 또 복지를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목적을 달성한 바는 있습니다. 독일이 경제가 성장이 되고 실업률이 급감을 하게 되고 또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는 그 효과를 낸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했지만은 노동자들의 격차가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독일은 그나마 우리보다는 여러 가지 그 고용 보장 수준이 우리보다 높고 나쁜 일자리 같은 게 우리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악영향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도입이 되는 경우에 이제 고용 보장 수준이 우리는 지극히 불량하고 또 지금 현재도 나쁜 일자리가 많은데 이제 뭐 미니다 뭐 미디잡이다 이런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하게 되면 오히려 또 비정규직이 양산이 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오히려 임금은 하락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마이너스의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반면에 또 세계적인 글로벌 흐름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라는 또 평가도 전문가들께서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 그거를 뭐 아주 환상적으로 이걸 기대할 상황은 아니고 참고는 하되 우리의 여건에 맞는 그런 개혁으로 보완이 돼서 추진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저의 개인 생각은요. 이 하르츠 개혁이 강력한 그 정부 주도였고 또 상당히 많은 그 반발과 국민의 또 고통을 그렇습니다. 요구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뭐랄까요 노동시장 개혁이 가야 할 방향과는 상당히 유사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 다원화라는 그 글로벌 그 시대의 흐름에 이 막을 수가 없다면은 세부 내용은 조금 달라도 이 하르츠 개혁의 기조는 우리나라와는 그렇게 크게 동떨어지지 않는 그런 개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독일의 하르츠 이 콘텐츠는 게제츠라고도 하고 게제츠 법이라고도 콘텐츠라고도 방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독일에서요? 네, 독일의 게제츠 하르츠 게제츠와 하르츠 콘텐츠라고 하는데 독일에서 유학하신 분이라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게 그 뭐가 문제냐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노동개혁과 틀린 거예요. 실제 80년대에 이 그 실업률 실업률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로젠겔트라고 실업급여라고 하죠. 실업급여하고 소셜힐페라고 해서 우리 기초생활 그 보장제의 그와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받고 아르바이트 페어미텔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노동부에서 분데스 아르바이트 안슈탈트라는 그 노동청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이 실업자들한테 자꾸 일자리 이렇게 권유를 해줍니다. 그런데 뭐 한 5번 6번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게 별로 안 좋아. 그냥 다시 내려와요. 이유는 뭐 그냥 로젠겔트를 받고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그냥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또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그 킨더겔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애들이 예를 들어 애들 셋만 되면 독일에서는 그냥 일 아무것도 안 해도 애들한테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사회보장이 잘 돼. 그래가지고 우리 유학을 가면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는 우리 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부도 하고 뭣도 하는데 애 셋을 낳으면은 여자가 집에서 공부를 안 하면 이제 포기하고서 이제 그 애를 키웁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키울 수 있냐면은 킨더겔트라는 걸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주는 돈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또 그래 누가 오스칼 라폰테온이 극좌했었거든요. 예. 극좌했는데 슈레드는 중도 노선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SPD하고 그린랜이라는 이 녹색당하고 연정을 이뤄냈을 때 이게 진보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하르츠 방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방안은 뭐냐면 자꾸 일자리를 노동청이나 이런 데서 소개를 해주면 이런 것들에 대해 거부를 하면 사유서를 쓰는 거예요. 우리 청년 실업 같은 경우도 이건 마저 들어가요. 사실은 강제적 청년 실업과 우리 노동 개혁은 마저 들어가는데 네. 이외의 부분들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 실업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은 소셜 일패가 없죠.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일을 안 해도 돈을 주고 또 용돈도 주고 뭣도 주고 다 부모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부모가 책임지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는. 니네가 스스로 살아라. 그러니까 아버지나 부모가 독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18 넘으면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노동계획 청년 실업 이 하르츠 방안하고는 청년 실업하고는 맞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가 있는데 60만 개 넘는 일자리가 있잖아요. 3D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있는데 이 일자리에 가서 거부를 할 때 왜 네가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따져서 더 제 취업을 위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게. 예.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고용 유연성을 앞세워서 일반 해고와 임금 피크제 추진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손쉬운 해고와 기득권 양보를 통해서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것을 선순위로 내세운 셈인데, 노동계가 이제 반발하는 게 바로 이제 요 지점인데, 유 교수님, 노동개혁의 청년 실업, 청년 일자리 이런 해결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뾰족한 방안이 딱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선진국에서도 고민을 하고 많은 대안들을 내놨고 거기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은 노사정 타협이 먼저 돼야 됩니다. 네. 일방적으로 이게 노동계층의 희생만 강요한다든지 또는 무슨 재벌개혁만 따로 한다든지 이럴 부분이 아니라 다 한 발짝씩 뒤로 양보를 해서 사회 대타협이 있어야만 이 문제의 해결에 실마리가 풀린다. 이제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지금 이게 또 교육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우리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들여다보면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큰 임금 격차 없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전문직 일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이 교육개혁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연관해서 고등학교만 나오고 자기 능력만 있어도 이제는 대학을 안 나와도 살 수 있는 그러한 보람되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임금이 격차 없이 그런 사회로 이제 가야만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번에 정부의 절박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근본적인 우리 사회 대타협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합니다. 이제 유럽의 같은 경우 동일 노동에 따른 임금 격차를 없죠. 20% 이내로 네. 노사 단협이나 법률로서 정하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도 그런 거를 좀 시행하면 너무 안 될까요? 그것도 방법일 수 있죠. 근데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타협이 안 되니까. 그게. 그런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문화적인, 의식적인 합의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급선무라고 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지금 일에 대한 차별 이게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중소기업에 가도 괜찮다. 중소기업에 가도 내 자식을 키우고 내 노후에 내 안정적에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일자리가 지금 많은 중소기업들을 사람들이 안 찾아가는 것은 그 일자리를 대기업 다니는 것과 중소기업 다니는 것들이 사회적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을
안 둔다 하는데 본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자기 후세와 내 노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이런 것들 네. 노동계에서는 이미 뭐 십수년 전부터 주장했던 바예요. 예. 그런데 한쪽은 정규직, 한쪽은 비정규직 안 되거든요. 이 차이가 오히려 비정규직이 파트타임제고 이런 것들이 되면 비정규직이 시간당 임금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거꾸로 돼가지고 이게 차이가 나니까 이런 국민 의식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우리 교수님 말씀했던 국민 대타협이라 하는 건데 그 타협점이라는 것들을 제대로 진단해가지고 내놔야 되는 것인데 누군가가 이것을 뭔가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하여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만 보면 일자리는 충분하다. 그리고 어떤 일자리에 어떻게 가더라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일자리를 갔을 때 내 후세 교육과 내 노후의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제되면은 어떤 일자리든 누구든 찾아가서 우리 의장님이 지적했던 정신적인 그런 어떤 그 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해결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저는 짧게만 예.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충분한데 왜 이렇게 실업률이 높으냐? 또 청년들이 눈높이를 왜 못 맞추냐? 이거는 이 부모들의 생각도 거기에 맞춰져야 된답니다. 지금 청년들이 눈높이를 진짜 낮춰야 되고 지금 나라가 발전하는데 조금 좀 뭔가를 좀 해줘야 된다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또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과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서 사회와 이 정부와 대학과의 관계에서 그런 거를 조정을 해나가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의 시작은 한 지붕 이중 구조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미 그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도 기업에서는요 자율적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기획재정부나 노동부나 이런 관료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고통 분담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도가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려면은 공무원은 연금제나 휴무만 챙길 게 아니라 이런 제도부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